도구. 그래서 도구의 발전이 결국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보면은 돌로 만들었던 도구를 주로 사용했던 때가 석기시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석기시대죠. 석기시대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청동기 시대죠. 주로 청동으로 도구를 주로 만들어 썼었고요. 그 다음에는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석기 시대는 다시 또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죠. 그죠? 구석기와 신석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무슨 시대다? 철기 시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이 무슨 시대냐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제일 많은 대답이 컴퓨터 시대예요. 핸드폰 시대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시대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때는 이 도구는 뭐냐면 도구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죠? 근데 이 도구는 어떤 도구냐? 날이 있는 연모입니다. 기준이 날이 있는 연모예요. 도끼, 칼, 톱, 낫 이거 전부 다 날이 있죠. 날카로운 면이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면이 있는 날이 있는 연모의 재료를 돌로 썼으면 뭐라고? 석기. 청동으로 만들었으면 뭐라고요? 청동기. 쇠로 만들었으면 뭐라고? 철기. 그래서 지금도 무슨 시대다? 철기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준을 애들한테 정해줘야 돼요. 무엇에 따라서? 날이 있는 연모의 재료가 돌이냐, 청동이냐, 쇠냐. 그래서 지금도 쇠 봐라. 낫 있지, 삽 있지. 전부 다 날이 있는데 걔들은 뭘로 돼 있다? 쇠로 돼 있다. 컴퓨터로 종이를 못 자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핸드폰으로 김치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있는 연모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그래서 지금도 무슨 시대다? 철기시대입니다. 철을 빼버리면 우리 세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와우르는 무너집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전히 철이 중요한 도구죠. 도구.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술 혁신에 따라서 나는 기술 혁신. 기술 혁신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인류를 먹여 살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역사가 발전해서 한 단계 도약해서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빈 토플러의 표현에 따르면 엘빈 토플러는 인류의 먹거리를 바꿔놓은 삶의 혁신을 이뤄놓은 대쓰나미가 물결이 오는데 제1의 물결을 무슨 혁명이라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보았다. 신석기 혁명은 뭐죠? 무슨 기술이죠? 농업기술이에요. 농경과 목축이죠. 농업과 목축입니다. 목축. 그래서 농업과 목축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드디어 먹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배고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지구상에. 그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게 돼요. 언제부터라고? 신석혁명 때부터. 그래서 이걸 제1의 물결이다. 제1의 물결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제1의 물결이 신석혁명이고 농업혁명을 말한다. 농경과 목축의 발달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물결은 뭐냐? 제2의 물결은 언제일까요? 18세기 후반이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산업혁명. 그죠? 산업혁명은 기계입니다. 기계. 공장이죠. 공장. 굴뚝산업이죠. 주로 굴뚝산업이래요. 철강이라든지 그죠? 이런 기계공업이 발달해서 제2의 물결, 산업혁명.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우리의 자본주의를 완성시켜서 이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본주의적인 것들이 이때 거의 다 완성. 은행이며 금융이며 보험이며 그죠? 뭐 파생상품이며 펀드며 펀다멘탈 이런 데 전부 다 언제요? 이때 다 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제2의 물결. 그 다음 이제 제3의 물결은 정보통신혁명이죠. 컴퓨터 발달. 그래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지금은 제4의 물결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지금은 정보통신혁명의 뒤를 이어서 제4의 물결.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렇게 디지털 산업이 발달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합니다. 이래서 인류는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비약적인 인류 삶이 질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제4의 물결과 제4의 물결이 막 동시에 들어와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간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세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MZ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무슨 세대예요? X세대인가요? X세대예요. 제가 볼 때. X세대. MZ세대는 여러분하고 또 다르죠? 알사탕님은 MZ하고 어떻게 구별되고 있어요? 좀 자기에 더 할애하는 투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전적으로 X세대는 뭐 부모한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X세대가 부모한테 신경 써요? X세대보다 조금 더 하지 않을까? 희생되는 부분의 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는 라떼 세대거든요. 꼼대 세대. 그죠? 실제로 제 또래들이 거의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다라고 하는데 X세대가 부모를 모시고 있다니까 너무 반가운 말씀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담비님은? MZ세대하고 차세대하고 어떻게 구분되세요? 본인? 나이. 나이와 이기적인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청동시대부터 나온 말이에요. 청동시대 어디 뭐죠? 바빌론 강가에 있는 기둥에 요즘 젊은 것들을 싸가지 없고 이심이 강해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이런 말이 써있다고 조각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청동시대부터 지금까지 했던. 지금 애들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 말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가서도 수업해봤거든요. 그래서 5학년 애들한테 물어봐. 야, 너 3학년하고 어떻게 하냐? 요즘 애들 정말 반만 듣고요. 언니들하고 우습게 하고요. 싸가지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크는 거 보면 2, 3학년하고 4, 5학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요. 5, 6학년 특히 4학년, 5학년은 되게 무서웁니다. 그 1년 차이가. 6학년 애들은 또 중학생 엄청 무서워하고 중학교 2학년들은 엄청 폭탄들이죠. 그러니까 걔들끼리도 아주 미세하게 나눠서 시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시대 구분이란 뭐냐? 차이를 말합니다. 차이. 다시 정리하겠어요?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근데 역사는 시간에 관한 학문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학문이냐? 구분하는 학문이에요. 뭐가 달라졌지? 앞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뭐가 달라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구 재료를 보니까 우리 역사 전체 인류 삶의 역사 전체를 보니까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딱 세 개로 갈라지는구나. 끝났죠? 두 번째 기술혁신으로 봤을 때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4의 물결, 제4의 물결. 지금 우리가 제4의 물결이라고 살고 있는데 제1의 물결은 신석혁명으로서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제4의 물결은 정보통신, 제4의 물결은 디지털혁명.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기술 혁신에 발맞춰서 역사 발전 단계로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주로 마르크스의 이 세계관.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시즘에 의한, 그죠?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옛날 석기시대, 원시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무슨 사회다? 원시 공산 사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평등한,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습니다. 공유하면은 공동 소유, 공동 분배면 전부 다 평등하죠.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류는 평등 사회였다.
그러다가 고대 사회가 되면서부터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사유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전쟁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더 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부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고 정복전쟁을 펼치고 그래서 로마 대제국이 건설됐잖아요. 우리도 고골백제 신라가 치열한 정복전쟁을 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생산력을 확보하려고 노예를 잡아다가 자기들은 편히 앉아서 놀고 먹는 이 놀고 먹는 계급을 좌식 계급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놀고 먹는 계급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땅과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생산의 관건. 그래서 농업 이후에 농경을 위주로 했던 나라에서는 땅이 중요하고 그 땅을 경작할 노예가 필요했는데 노예가 많이 필요한 그래서 고대 노예사회 이때부터 계급사회가 계급이 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점점 계급은 계속 분화됩니다. 계급이 계속 분화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왕족, 귀족, 평민, 노비 이렇게 4개 정도의 골품제도가 있었죠. 그죠? 골품제도가. 그런 사회가 바로 고대 노예사회였고 그 다음에 중세는 뭐냐? 중세에 무슨 사회죠? 이게 약속된 언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통용될 수 있는 말들이. 중세 무슨 사회? 봉건제 사회. 들어보셨죠? 봉건제 사회. 자, 중세 봉건제 사회입니다. 중세 봉건제 사회는 이 봉건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귀족이 그죠? 토지를 갖고 있는 영지를 갖고 있는 영주라고 했어요. 서양에서는 영주. 이 영주에 누가 예속돼 있었느냐? 영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을 노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농노라고 했어요. 달라졌죠. 왜 달라졌냐면 얘는 완전히 물건이었어요. 짐승이었어요.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노예, 검투사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개돼지 취급받죠. 먹고 자고 싸고 싸우고 그러다 죽으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애들처럼 검투장에 끌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취급을 받다가 이 영주 밑에서 농사짓는 이 농노들은 생산을 담당하긴 하는데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영주한테 땅 빌려서 농사짓는 땅값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또 결혼하면은 결혼세도 내야 돼요. 또 어떤 영주놈은 결혼하기 전에 신부를 자기가 먼저 하룻밤 데리고 자고 나서 신랑한테 보냅니다. 이런 억울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농노제 사회. 그죠? 봉건사회. 이 중세 봉건제 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도 되게 그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는 농노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노비라고 했죠. 노비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국가 소유 노비를 뭐라고? 공노비. 개인 소유 노비를 뭐라고? 사노비. 주인과 함께 살면 솔고노비. 따로 나가서 결혼해서 독립해 살면 뭐라고? 외고노비. 이런 식으로 농노와 비스무리한.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다? 봉건제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봉건제적인 요소를 타파하자. 이게 뭐냐?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난 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그럼 뭐라고? 반봉건.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일본을 몰아낸 반외세.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 동학이. 알겠죠?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한편으로는 봉건제적인 요소가 있어. 토지, 땅을 많이 가진 박경리 소설 토지 최천바득이 나오잖아요. 최지수의 딸 누구죠? 최서희. 안 읽어보셨어요? 뭐? 너무 길어요. 제 제자 한 명이 선생님 이번 추석에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게 됐는데 책 읽을 것 좀 소개해 주세요. 박경리 토지를 20권짜리 선생님. 이거랑 몰아보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 먹고 터지보고 밥 먹고 터지보고 밥 먹고 터지보고 터지보고 해가지고 20권 배우거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리라고 했어요. 왜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 200여 명 될라 주인공이 그 많은 주인공들의 박경리다운 심리 묘사가 있어요. 아주 섬세하고 이래요. 그 아주 심리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박경리의 그 글을 보면 시인 같아요. 소설을 시처럼 써놨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봐야 돼요. 그죠? 근데
문 열고요. 그래서 한번 지쳐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하소설 한 편을 읽고 나면은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마치 그 어떤 아파트를 싸게 샀는데 한 20배 정도 올라가지고 남모르는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감동을 볼 수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셉니다. 알겠죠? 그래서 투자한다는 셈 치고 그 몰아서 보세요. 연속극 몰아서 잘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그렇게 보라고 제가 했어요. 하나는 뭐냐? 박경리의 토지하고 또 하나는 조정래의 태백산. 태백산 보면 그냥 첫 장부터 그냥 가슴 막혀 숨 막힙니다. 외서댁 뭐 그냥 소화 나오고 그냥 그 긴장감 넘치는 박진감 넘치는 그 스케일 대하 소설의 벌교와 또 그다음에 경상도 파동 평사리를 무대로 펼쳐져서 남주까지 펼쳐지는 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일 큰 단점이 딴 데로 빠지면 이렇게 그 토지에 나오는 것처럼 최참판댁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들몰댁 무슨 댁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럼 중세 봉건제 사회요. 그 다음에 근대 무슨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왔어요. 자,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 산업혁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완성됐다. 그 자본주의란 돈 있는 자본가가 기계 공장을 들여놓고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또 딴 데 투자해가지고 또 다시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의 메커니즘, 자본주의라는 빵탄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무조건 뭐냐? 돈 많은 놈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돈 많은 놈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 들어가 봐야 돈 많은 자를 당해낼 수, 기관 투자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많고 돈이 많으면 걔들을 한 방에 지르기 때문에 도무지 개미들은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런 것이 바로 자본주의인데, 근데 자본주의가 그 다음 단계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완전히 개돼지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돈 벌어서 있는 놈들한테 자본가들한테 다 뺏기는데 이것들 다 들러엎고 다시 평등사회로 가자라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자본가들을 타도하자라고 한 게 바로 누구죠? 마르크스예요. 또 누구죠? 엥겔스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그러자 막 부추기자 맞아 그래 듣고 보니 맞네 하면서 이 장단에 춤춰가지고 진짜 전의 나라를 들러엎은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 레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레닌. 러시아의 레닌이에요. 그 레닌이 만든 나라 이름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소련이라고. 그게 70년 만에 망했어요. 그 70년 만에 망하게 만든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예요. 그 고르바초프가 그저께 죽었어요. 고르바초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알 텐데. 여러분도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마 대통령,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아마 대통령 머리에 한국 지도 그리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제주도에도 왔었어요,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고시, 양시, 부시들이 많이 살잖아요, 고량부.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고시 아니야?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우리랑 되게 친했습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였는데 노태우가 고르바초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북방정책에서 동국권하고 이렇게 수교를 맺고 우리도 유엔에 가입하고 했던 때가 바로 1990년대. 한참 좋았었어요. 알겠죠? 그 고르바초프가 며칠 전에 죽었어요. 며칠 전에 92세로.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 가고 있었는데 이걸 타도하자고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는 지금 전부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망하지 않았냐? 한반도 북쪽에 사회주의가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거 완전히 공유제죠. 그죠? 공유제인데 사회주의 국가가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고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쿠바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아직도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환상적인 그런 사회주의 국가는 거의 다 멸망하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은 베트남도 중국도 자본주의를 다 도입했어요. 장사하고 돈 벌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데 환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북한만 지금 끝까지 진짜 사회주의 하고 있는데 극단적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순수한 마르크스와 레닌이 추구했던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한국식 사회주의, 유교와 결합된 가부장적인 요소가 결합된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어도 인민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왕인지 황제인지 모르는 저것들이 진짜 사회주의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떤 소수의 특권층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대다수 민중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삶을 유지하고 불쌍한 그게 우리 동포 반쪽이에요.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구석,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상처는 바로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이런 현실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절반이 똑같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쪽은 우리랑 전혀 다른 삶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사회주의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그러나 이 사회주의 혁명이 좌절되고 결국은 일부 실패했지만 결국은 깨지게 되고 우리 역사 발전 단계를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었다. 지상 낙원을 꿈꾸던 그런 사회주의가 결국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우리의 배를, 우리의 정신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가장 전통적인 시대 구분이 뭐가 있냐면 왕조예요. 왕조. 그죠? 그래서 왕조별로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는 맨 처음에 뭐라고요? 고조선. 그죠? 방희님. 네. 거기 들어보세요. 고조선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뭐죠? 진짜죠? 소봉님? 고조선 다음? 고구려인가? 삼국시대? 담비님? 빨리빨리 쓰러지세요. 담비님? 헐. 뿌띠님? 부여. 봤죠? 방금 1초 전에. 알수탕님? 삼국시대? 꼬마누님? 여기 나와 있죠. 그래요.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쓴 사람들은 잘못 써놨어요. 역사. 그러니까 진짜 역사하고 우리가 배운 역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맨 마지막 장을 뜯으세요. 그러면 캐스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참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다가 뿌띠는 뿌띠라고 쓰고 이름을 쓰고 별명을 써주세요. 본명 쓰지 말고. 그리고 우리 역사 발전 과정에 있는 나라들을 컨닝하면 안 됩니다. 컨닝하면 안 됩니다. 컨닝해봐야 답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문제를 주관식인데 쓰고 나한테 내주세요. 그리고 하나 틀리면 손바닥 한 대씩입니다. 네, 지금 풀고 손 사람만 쉬는 시간을 주겠어요? 이럴 줄 몰랐죠?